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 사회복지 법제론 공부합니다. 법제론은 3교시, 그러니까 세 번째 과목, 마지막 과목의 마지막 영역이죠. 예, 많이 무겁다, 어렵다고들 얘기하십니다. 왜? 기억해야 될 법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이 법제론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데 일종의 총정리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법 얘기가 등장을 하죠. 사회복지 사업법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의 법적 위치, 사회복지 사업법 11조 이하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론의 후반부도 전부 다 법 얘기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자원봉사 기본법, 그렇죠.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법 등 해서 지역사회 복지 수준에 있어서의 그 실천 주체들, 활동 주체들에 대한 얘기를 공부할 때 법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고요. 또 우리 행정론에서도 법 얘기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행정론에서 등장하고 정책론에서도 뭐 법 얘기가 3분의 1은 법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법, 그리고 이제 법제론에서 법을 깊이 있게 공부할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전 앞에서 공부하셨던 법 얘기에 대한 총정리다 생각하시고서 우리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 법제론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나옵니다. 어느 법에 이 조문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또는 이 조문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법제론을 공부하는 가장 완벽한 공부 방법은 뭐냐? 많이 다독하는 수밖에 없어요. 눈에 법조문이 익혀지도록.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달려봅시다. 사회복지 관련 법제 총론, 법이 뭐냐? 법이, 여러분, 법이라는 게 한자로 쓰면 이렇죠. 예. 이렇게 써요, 그죠? 그러니까 물수변에다가 갈것자입니다. 물 가는 대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지요. 그렇죠. 거꾸로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치 올라가면 그거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 세상의 이치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물 흘러가듯이 세상의 이치에 대한 어떤 강제적 규범 형태가 바로 법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뭐 별거 아니죠. 보면은 법은 사회규범이다, 문화규범이다, 무슨 절대적 규범, 행위규범, 강제성 떴다. 그냥 핵심은 강제성이죠. 강제성. 자, 그 안 지키면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예,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법의 기능들 읽어보시고 법의 목적들도 읽어봐 주십시오. 법의 일반적인 체계 보시면, 자, 자연법이 있고 실정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자연법, 실정법.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에 유래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법이다. 우주의 기본적인 질서들, 그게 법이죠. 법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 그게 자연법입니다. 그렇죠. 이 자연법을 우리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루는 건 뭐죠? 실정법입니다. 실정이라는 말은 경험적인 사실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제정되거나 형성되어서 일정한 시대와 사회에서 시행되는 법, 즉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다루는 건 자연법을 다루는 게 아니고 뭘 다룹니까? 예, 실정법을 다루죠. 이 자연법 다루는 건 뭐예요?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지구과학이나 생물학 같은 데서 자연법을 다루는 거죠. 우리 실정법을 다룹니다. 자, 공법, 사법, 사회법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실정법 안에, 이 실정법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뭐가 있다? 공법, 그리고 이제 사법,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예, 지금 나오듯이 사회법이 있다. 자, 공법은 뭐냐?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적 생활관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정도를 다루는 법이다. 그래서 헌법, 형법,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법 같은 것들이 공법에 해당하고, 사법이라는 것은 사적인 생활관계, 즉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뭐 채권에 관련된 거, 가족관계에 관련된 거, 물권이나 질권 등에 관련된 것들. 자, 그것들을 다루는 법이 바로 민법이고 또 상법이죠. 뭐 이것도 중요한 얘기 아니고. 자, 우리 사회복지법을 뭐라고 하면 사회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법. 뭐라고? 사회법. 이걸 수정된 시민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정된 시민법. 사회법은 뭐라고? 수정된 시민법.
우리 교재에 그 해당 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가 않걸랑요. 예, 근데 이건 나와 줘야 되는 건데 왜 안 나와 있을까요? 그렇죠? 예, 한번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시민법이라는 것이 있었죠. 시민법. 시민법. 자, 시민법. 시민법이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절대 왕권제 시대, 왕권의 시대가 끝났어요. 왕권의 시대에서 법은 누구죠? 법은 뭐죠? 예, 왕이 이거 해라 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왕이. 그렇죠. 그런데 이 절대 왕권의 시대, 즉 왕이 곧 법이 되는 이런 절대 왕권의 시대가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시민혁명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절차를 통해서 종결을 보게 됩니다. 이 시민혁명은 최초의 혁명이 뭐죠, 여러분?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독립혁명이 있었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1789년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3대 시민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드디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 혼자서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다수결로 결정되어지는 민주사회를 드디어 맞이하게 된 거예요. 민주주의. 이해가 되시죠? 자, 중요한 게 이 시민혁명 이후에 이 시민이라고 하는 계층들이 바로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주체가 됩니다. 근데 재밌어요. 이 시민혁명을 누가 일으켰느냐 하면 시민들이 일으켜서 시민혁명이야. 그런데 그 시민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당시의 부르주아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본가 계층들이 그 시민혁명을 이끕니다. 무슨 농민, 그렇죠? 가난한 사람, 빈곤자들, 일반 서민들이 시민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누가? 예, 부르주아 자본가 계층들이 시민혁명의 주체가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들이 법을 만든다면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자, 빈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법? 예,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시민법이에요. 그래서 시민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원칙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사유, 재산, 절대 존중이죠. 사유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국가는 침범하면 안 돼요. 내 건 내 거야. 철저하게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유재산, 내가 벌어서 내가 만든 재산인데 이걸 왜 네가 뭔데, 국가가 뭔데 여기에 대해서 간섭을 해서 내라 마라 소리를 하느냐. 이건 내 거야. 내 땅이면 내 마음대로 내 땅에다 집 짓는 거고. 그렇죠. 내가 사들인 물건이면 이 물건에 대해서 전적인 권한은 나한테 있는 거야. 그게 사유재산 절대 존중 또는 절대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자, 두 번째가 계약 자유입니다. 뭐라고요? 계약 자유 원칙. 이 계약 자유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요. 너 시장 안에서 네 노동력이 100원어치 값어치밖에 없다. 너 일도 잘 못하잖아. 그러면 나 네 노동력 100원에 사겠다. 아니면 옆에 사람들 보니까 얘는 80원에도 그 노동력을 팔겠다고 한다. 그럼 난 80원에 사겠다. 너 100원에 80원에 일 안 할 거면 난 너하고 일 안 한다. 그러면 당시에 절대적인 약자 계층이었었던 이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80원에 팔아요. 즉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그 계약이 너무나 자유롭다는 거야. 이 계약은 전적으로 누구 위주로 진행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용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자본가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바로 그거야. 자, 세 번째가 과실 책임의 원칙이에요. 과실 책임. 잘못했어? 그래서 사고가 났어. 실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면 문제 일으킨 놈이 다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너한테 월급 준단 말이야. 너한테 충분한 사용료를 자본가가 노동자한테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얘가 일을 하다 다쳤어요. 자, 그 책임 누가 져야 될 거냐 이거죠. 누가. 예. 사용자는 월급 준 걸로 끝난 겁니다. 일하다가 다친 거는 노동자 개인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거. 즉 원인이 노동자 자체한테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사용자한테 더 이상의 청구나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장애가 생기고 또는 일을 하다 죽는 사망하는 사건이 터질지라도 어떻게 꼼짝없이 뭐 하는 것이다. 예,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어지는 거죠. 즉 과실이 있는 자가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 과실 책임의 원칙이에요. 자, 이것은 절대적으로 당시 시민이라고 불려졌던 부르주아 자본가들을 위한 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자, 시대가 바뀌어져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시민의 범위가 증가되는 거야. 확대돼요. 시민의 범위가. 이 시민법이 만들어졌었을 때, 즉 시민혁명 이후에 만들어졌었을 때 그 당시의 시민은 말 그대로 부르주아 계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민 계층이 확대되어져서 이 안에는 누구도 들어간다. 예, 국민 전체가 들어가는 거야. 그 안에는 부르주아도 있지만 프로레타리아라고 불려지는 일반 서민 빈곤층들도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민법 체제가 변경되어집니다. 어떻게 변경되어지냐? 수정시민법. 시민의 범위가 확대되어졌기 때문에 수정시민법으로 확대되어진 시민들, 즉 가난한 자도 들어가고 부유한 자도 들어가는 이 시민법의 체제가 만들어져요. 이것을 우린 일반적으로 사회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원칙들이 등장을 해요. 사유재산 절대? 아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 원칙이 등장하죠. 제한. 너 이거 네 땅이냐? 네 땅이기 때문에 여기다 네 맘대로 건물 짓는다. 어림없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여기다 건물 지면 사람들이 다니는데 길이 복잡해지잖아. 네가 네 맘대로 여기다 건물 지면 자동차들 왔다 갔다 하는데 방해되지. 자, 용적률, 건폐율 정해주고 네 땅 중에서도 국가나 지자체 기부채나 폐하만 뭐 하겠다. 건물 짓게 해주겠다. 그렇죠. 내 재산이지만 내 맘대로 못해요. 자, 네가 돈 벌었니? 그러면 그 돈 네 혼자서 버는 거라 생각하지 마. 사회 구성원들의 도움을 통해서 버는 거야. 국방이 있었기에 네가 여기서 외적의 침입 없이 자유롭게 시장 활동을 할 수 있었었고, 그렇죠. 경찰력이 있었으니까 너 어떻게 돼? 예. 네가 도둑놈 걱정 없이 네가 돈벌이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네 재산 중에 일부분 뭐 하겠다? 국가 갖고 가겠다. 그게 소득세, 법인세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즉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공권적인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계약 자유 아니다. 계약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한다. 그래서 계약 간섭의 원칙이 제시돼요. 국가가 간섭한다. 노동자, 사용자가 있었을 때, 자, 사용자, 네 멋대로 계약해? 아니야. 국가가 노동자, 즉 사회적인 약자 편에 들어서서 그 계약을 조율을 해줍니다. 조정을 해줘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이죠. 사용자, 너 임금 멋대로 정할 수 없어. 이만큼 이상의 임금은 줘야 돼. 이해되죠? 우리나라는 1986년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최저임금 제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뭐다? 계약 간섭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근로기준법을 만들어서 너 사용자, 너 맘대로 하루에 막 12시간, 15시간 노동을 시켜 안 된다.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를 줘야 되고 8시간 이상 근무 못 시키고 주당 근무 시간 52시간 넘어가면 안 돼.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국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그 제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회적 약자, 즉 노동자를 위한 기준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계약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한 계약 간섭의 원칙이다. 자, 세 번째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무과실 책임. 사용자, 너 노동자하고, 자, 노동자가 일하다 다쳤어. 누구 위해서 일하다 다친 거야? 너 위해서 일하다 다친 거야. 너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므로 네가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돼. 너는 과실이 없지만 그 과실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사용자, 너를 위해서 노동자가 일을 하다 다친 거니까 네가 다 책임져.
그래서 이 무과실 책임 원칙이 대표적인 적용되어진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 1963년에 사회보험, 보편적인 사회보험 제도로 최초로 산재보험을 도입하게 되죠. 몇 년도? 63년. 그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게 바로 수정시민법이다. 우리 사회복지관련법도 바로 이거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시민법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얘는 국가가 어떻게 시장 안에 개입하는 체제를 의미하죠. 국가가 시장 안에 어떻게 개입했어요. 이해되죠? 자,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사회법, 종래공사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폐단을 극복하기 제3의 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과 같은 국가가 이런 시장 질서 안에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공권적인 능력을 갖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사회법이다. 다른 말로 수정시민법이라고 하더라. 자, 재산과 계약에 국가가 간섭하고 무과실 책임주의. 그래서 재산에 개입하는 게 사유재산 제한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계약이라는 게 계약 간섭이라고 해서 이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자, 실제법, 절차법, 패스, 일반법, 특별법. 자, 보십시다. 이건 법률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법이 적용되는 효력 범위가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면 일반법, 효력 범위가 특별한 사항에만 효력을 갖게 되면 그걸 특별법이라고 하더라. 자, 됐죠? 그래서 어떤 것을 특정해서 너는 일반법이야, 너는 특별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법률이 서로 이렇게 대치되어졌었을 때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해야 되느냐 했었을 때 특별법을 일반법보다 먼저 적용해야 되더라. 그것을 우리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회복지법의 법원입니다. 법원. 자, 법원이란 건 법의 근원이죠. 법의 근원. 원이라는 게 자,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이거예요. 자, 보면 법원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이게 법의 존재 형식, 법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무슨 법? 성문법, 불문법이 있다. 자, 성문법, 불문법. 자,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룰 성자에다가 글월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되어져 있는 법을 성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뭐라고? 문서로 되어져 있는 거. 즉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해서 문서화되어져 있죠. 이걸 성문법이라고 하더라. 이해되죠? 이 성문법의 반대가 불문법인데 불문법은 문서로 되어져 있지 않아요. 문서로 되어져 있지 않다. 일단 그렇게만 틀을 잡고 갑시다. 자, 이 성문법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국내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법이 있다. 국내법, 국제법이 있더라. 자, 국내법이라는 것은 그 법의 효력의 범위가 즉 법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제성, 그렇죠. 강제성이 적용되어지는 범위가 어디? 국내. 우리 주권이 미쳐져 있는 이 국내, 대한민국 안에서만 적용되어지는 법을 국내법이라고 얘기하고,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의 범위가 국외, 그렇죠. 국가와 국가 간 사이에서 그 법의 효력, 강제성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국제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국내법의 종류에는 자, 서열, 위기에 따라서 크게 뭐가 있냐면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자, 외워야 됩니다. 시작.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다시 한번 시작.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더라. 자, 국제법의 종류에는 국제규약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조약이라는 것이 있더라. 국제규약, 이걸 국제협약이라고도 합니다. 협약. 자, 성문법의 종류 크게 국내법, 국제법이 있다. 국내법 안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다. 자, 지금부터 봅시다. 헌법이 뭐죠? 헌법이 이게 한자로 따지면
법헌자의 법법자입니다. 법헌자의 법법자. 우리 한자로 쓰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법헌자의 그다음 법법자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번역을 하면은 법 중의 법이다 이런 뜻이죠. 법 중의 법. 법 중의 법. 그러니까 법 중에 최고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헌법. 자, 그래서 헌법은 법 중에 법이다. 법 중에 법.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가면 헌병 있잖아요. 헌병. 헌병.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 법을 집행하는, 군법을 집행하는 병사들이 헌병이죠. 그렇죠. 그때 쓰는 헌자입니다. 이게 오래된 헌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자, 국가의 최상위법. 자, 최상위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국내법을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라고 했었을 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것을 상위법, 무슨 법? 상위법이라고 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위법이라고 하더라. 다시 어떻게? 상위법, 하위법. 국내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법,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위법이다. 자, 여기 보시면 헌법 규정은 사회복지 관련 하위 법규의 존립 근거인 동시에 재판의 규범으로서 효력도 갖는데 요거 밑줄 그으십시오. 시험에 잘 나오죠. 헌법은 재판의 규범적, 즉 헌법 조문 하나가 재판에서 그 조문을 잘못, 그러니까 어겼었을 때는 형사상, 뭐라고요? 형사상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어져 있죠. 이해되세요? 예. 자, 밑에 보시면은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은 헌법 밑에 있다. 규칙이나 상위에 있는 규범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다. 중요한데, 자, 우리가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헌법은 반드시 국민 투표라고 하는 뭐라고요? 예, 국민 투표라고 불려지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서 헌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제정이 되어지지요. 개정은 바꾼다라는 뜻이고 제정은 새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방치, 우리가 정치를 수행할 때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는데 일반적인 정치 시스템은 이 두 개를 섞어놓은 호남민주 시스템으로 가죠. 우리 간접민주주의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는,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원들이 정치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린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뽑고, 그렇죠? 그 대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 총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자치의원, 그 다음에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의원을 뽑죠. 이 사람들을 뽑는 거 우리가 지방선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선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세 가지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대신 정치해 주는 거야. 그게 바로 간접민주주의 정치죠. 그렇죠. 자, 반면에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헌법은 반드시 국민투표라고 하는 절차, 즉 직접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서만 제정되고 개정되어질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률은 헌법 밑에 하위법이에요. 헌법 밑에 있는 하위법인데 이 법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국회에서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돼요. 뭐라고? 국회에서의 의결 절차. 우리 국회 아시죠? 국회가 아니고 국회입니다. 국회가 아니고 국회. 그렇죠? 저 여의도에 가면은 이렇게 뚜껑이 휙 열리고서 거기서 마징가 제트가 나올 것처럼 생긴 건물이 있어요. 국회의사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국회의사당에 계시는 국회의원들의 과반수가 오케이 했었을 때, 의결 과정을 거쳤었을 때 법률이 만들어지더라. 여기 보시니까 국회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 공포해서 그 법률이 성립되어진다. 우리나라 헌법 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는 되게 재밌는 게 이 법률안 제출권, 즉 이 법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출할 수 있는 주체가 국회의원. 여러분, 이 국회의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물론 별거가 있죠, 이 사람들이. 이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기구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기구예요, 기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기구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자, 정부도 뭘 할 수 있다? 법률안을 낼 수 있다. 되게 중요해. 영국 같은 나라는 정부는 못 내요. 국회의원만 내. 이해되시죠? 영국의 의원들만 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도 낼 수. 이걸 보통 의원 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 내는 입법을 우리가 정부 입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요. 발의를 하면은 10명 이상, 몇 명? 1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시에 같이 발의를 해줘야 돼요. 그 법률안의 개정이나 또는 제정을 할 때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으면은, 그렇죠. 그걸 가지고서 상임위원회, 그렇죠. 즉 해당 법률을 집행할 부서, 정부 조직과 연관되어진 상임위원회가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고 심의가 통과되면 다시 국회 내에 있는 법사위원회라는 데에 가서 자구조정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 자구조정이 마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땅땅땅 두들겨서 의결이 되면 통과가 됩니다. 그럼 그걸 갖고 자, 그 법이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행정부죠. 행정부의 제일 높은 수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법률안에 서명을 하고 공포를 함으로써 그 법이 어떻게 집행이 되어지더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반면에 이제 정부 입법 같은 경우는 절차가 좀 틀려요. 이게 되면은 국무회의라는 걸 거쳐야 되고 법제처를 거쳐야 되고 쭉쭉쭉 하다가 똑같이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정부 입법도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치고 어떻게 대통령이 서명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자,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자, 이거 중요해요. 15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안에, 자, 보세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률안의 일부에 따라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무슨 소리냐면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법률안 거부권이 있어요. 법률안 거부권. 즉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국회에서 국회의 의결 절차를 통해서 통과되어진 법을 갖다 놓고 대통령이 나 이거 싫어 하면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재의, 즉 국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의를 요구하, 즉 법률안을 거부하고 싶을 때는 어때? 통째로 다 바꿔야 돼. 부분적으로 고쳐서는 안 된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또는 법률안을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세 번째가 명령이에요. 국회 의결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야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다. 자, 이 명령이라는 것은 국회 의결 절차가 없어요. 자, 이 명령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은 맨 처음에 대통령령이 계시는 대통령께서 명령의 주체가 돼요. 행정부의 가장 수장인 대통령. 그 대통령이 내리는 영을 우린 대통령령이라고 하는데 이 존재 양식이 시행령으로 뭐라고요? 시행령이라는 걸로 존재를 합니다. 시행령. 이해가 되시죠? 이름을 시행령.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이러잖아요. 그건 대통령령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영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구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있죠. 이 국무총리가 내리는 영을 총리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각부 장관들,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을 내리죠. 그걸 부령이라고 합니다. 부령. 이 부령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행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재 형식이 시행규칙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다. 개별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존재 양식으로 표현되면 세 가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러니까 각부 장관령으로 존재하더라.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는 것으로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비롯해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해서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이 바로 무엇이다? 부령이더라.
자,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법규명령과 행정명령이 있다. 다시 대통령령의 종류가 법규명령, 행정명령. 이게 중요한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하면은 이 대통령령이 내리는 영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야. 법규명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명을 내리는 걸 대통령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행정명령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지요. 즉 정부의 수장이란 말이야.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지? 공무원이지. 그러니까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내리는 명령을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 헌법이나 법률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의 효력을 발휘. 이에 반해 행정명령은 행정조직, 즉 정부 내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규율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행정명령이다. 다시 대통령령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어? 법규명령, 행정명령이 있다. 행정명령은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영을 내리는 것이고, 이 영의 범위는 반드시 법률에서 위임된 명령, 즉 이것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법률 안에 근거가 있었을 때만 할 수 있다. 반면에 자,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그런 위임 규정 없이도 당연히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리는 명이 바로 행정명령이다. 자, 총리령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총리령부터 여러분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기억하실 게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어려워들 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알았죠? 예. 함께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 법제는 어렵지 않아요. 제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해서 고맙고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